자, 이어서 봅시다. 경쟁자 위협이라는 거. 자, 경쟁자 위협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진입자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재체자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공급자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구매자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경쟁자들이 겪게 되는 위협이 있어요. 지들끼리 어떤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죠? 예를 들면 10개 기업이 있다. 그러면 10개 기업이 활동하는 것보다 100개 기업이 활동한다. 이랬을 때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 포시스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 진입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자 위협이 경쟁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서 경쟁 위협에 수렴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5가지 포시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고 어떤 위험 요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하시는 데는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3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산업의 집중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잠깐만. 잠깐 멈춤하시고. 자, 읽어보셨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그 산업구조 얘기할 때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모노폴리. 또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듀오폴리. 듀오폴리는 이제 과점의 일종이죠.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과점은 몇 개, 서너 개 정도. 그 다음에 퍼펙트 컴피티션 번호를 매겨볼까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자, 그래서 이 집중도라는 걸 얘기할 때 이 개념을 써요. concentration ratio, 집중도. 이 집중도는 무슨 개념이냐면 독점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공급이나 생산을 한 기업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있어. 산업이 있으면 여기 한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독점됐다고 얘기하고 독점이 될수록 집중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집중도를 구하는 어떤 지수를 개발했거든요. 누가 개발했냐면 일명 HHI라고 이야기를 해요. HHI가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I는 인덱스고. 잘 써줘야겠다. 이거 사람 이름. 헐쉬만 허핀달 허쉬만 허쉬만 인덱스라고 해도 되고요. 허쉬만 허핀달 이거 수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명 HHI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시장 점유율 퍼센트를 제곱한 값을 다 더하면 돼요. 요게. 자,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Y라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A, B, C가 있는데 A의 시장 점유율이 30%, 그 다음에 퍼센트라고 써야지 소수수입니다. 30%, B라는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30%, C라는 시장의 시장 점유율 40%일 때 HHI, 허쉬만 허핀달 인덱스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0의 제곱, 퍼센트를 제곱하는 거예요. 0.3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30의 제곱도 그죠? 그 다음에 B의 시장 점유율, 이건 A의 시장 점유율, B의 시장 점유율 30%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40%의 제곱이니까 900 더하기 900 더하기 1600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1800, 1600이니까 3400이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딱 직관적으로 봐도 3개밖에 없잖아요. 산업에서. Y라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3개다. 그러면 과점이네. 그죠? 과점이면은 어떻게 돼?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집중도가 높은 거지. 그지? 집중도는 하나로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시만 허핀달 인덱스가 3,400이 나왔어. 그럼 3,400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 아, 상당히 집중도 수준이 높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3개의 기업들이 다 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점 시장의 한 예를 봤고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예요? 그거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 개념 좀 얘기해 볼까? 정리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참여하는 기업 수가 어떤 산업에서 상당히 많다.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자, 이번에는 Z. Z라는 시장에 A1부터 A100까지 1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1%씩이다. 라고요. 무슨 얘기야? 고만고만한 기업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런 기업 수가 많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상당히 용이하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독점적 경쟁은 뭐다? 참여자 수가 많은 거는 완전 경쟁 시장, 퍼펙트 컴피티션하고 유사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일부 있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동네에 있는 치킨집들 보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치킨 한 마리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절대 강자가 없다고요. 근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기업 수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미국, 유럽 지역, 그죠? 중국, 일본 많잖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일본의 토요타나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현대나, 그죠? 수익 창출하는 기업. 예를 들면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서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 빼놓고 수익 창출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은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국 생산 말고. 자, 그러면 이거 HHI 허시만 허핀달 지수 구하면 얼마야? 자, 1이 몇 개예요? 100개죠, 그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그래서 허핀달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HHI가 낮을수록 집중도가 높아요, 낮아요? 집중도가 낮아요, 높아요? 수치가 낮아서 집중도가 낮고, 그죠? 그죠? 경쟁이 어때? 경쟁이 치열하지. 그리고 말을 바꿔서 보면 HHI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고, 그죠? 자, 예를 들면 독점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자, 이거 한번 봐봐. 그럼 Z 하나밖에 없어. A라는 기업 시장 점유율 100%야. 100의 제곱은 얼마예요? 많이잖아, 그죠? 최대치가 많이네. 집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집중도가 높고 HH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1000대만 돼도 높네.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얘기예요. 산업의 집중도라는 얘기가. 그리고 낮은 산업 성장률, 해당 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질 때 일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실행하게 돼서 수익 감소가 이루어진다. 지금은 이제 개편이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패스트푸드 시장을 한번 보세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후반만 하더라도,
외국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뭐 칼스 주니어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남은 거 별로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햄버거는 뭐 맥도날드라든가, 그죠? 버거킹이라든가 롯데리아 정도잖아요.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매장 수가 많이 줄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음식에서 웰빙 바람이 불잖아요. 웰빙 바람이. 그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경우도 패스트푸드 안 먹고 수제 햄버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제 어려워진 때는 막 1,000원짜리 햄버거도 등장하고 그랬고, 그리고 햄버거는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것들을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의 전반적인 시장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가격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자 위협의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원인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됐어. 참여자가 많아서 경쟁자 수 증가.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가격을 낮춘다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수익 감소로 이어지지. 경쟁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거의. 이해되셨어요?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산업 성장률이 일단은 패스트푸드가 그랬다라는 거죠. 패스트푸드. 그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제가 뭐 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피자를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 먹어보고 상당히 놀랬었어요. 그리고 그 1987년도인가 1988년도에 제가 종로에 그 맥도날드 2호점인가 1호점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흔한 거가 돼버렸고, 그죠? 음식 자체도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음식들, 뭐 트랜스 지방이 있다,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여전히 햄버거는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시장 성장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일어나죠. 피자 같은 거 웬만하면 다 할인하잖아요. 직접 가서 수령하면 또 가격이 인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처음에는 늘어났다. 있을 수 있었지만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의 부재. 유사한 기능이 유사한 제품의 공급 과다로 이어질 때, 그래서 차별화가 부재할 때 경쟁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일상재해인 경우 가격 경쟁이 더 심하다. 일상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뭐 감자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쌀이나 감자 이런 것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뭐 우리가 뭐 의성 마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의성 마늘인지 타 지역의 마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잘 팔린다라는 거죠.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 항공업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항공 티켓을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 운임료라는 게 일단은 유류 비용 같은 게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내식도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공항 이용료도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쓴 정책들이 뭐였냐면 가격 인하였어요. 그런데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나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공사들은 기내 승무원들이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저도 뭐 유럽이라든가 기타 외국 항공사들 타봤을 때 그 항공 서비스가 국내 항공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하고 상당히 달랐어요. 특히 뭐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 서비스 품질이 너무 좋다. 특히 뭐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이저 항공사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 직원들이 너무나, 특히 기내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시아죠, 뭐 캐세이 퍼시픽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승무원들의 그 서비스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미국의 항공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차별화가 부재돼서 경쟁자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자 위협의 기본 메커니즘은 뭐다? 많은 수의 해당 산업에서 많은 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이 인하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 감소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센트레이션 레이쇼에서 허시반 허핀달 지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체제 위협 한번 봅시다. 자, 대체제 위협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대체제 위협은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제의 수가 많을 때나 기능이 우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있죠. 대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 세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 음악을 들을 때 지금도 음악 상당히 잘 들어요. 뭐 스트레스 해소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음악 들으면 상당히 좋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악 어떤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겨 듣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런 말하면 학생들이 다 웃어요. 선생님은 클래식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클래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활동 중에 날씨 좋은 날에 이제 동네에 있는 산 가볍게 산보를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건데 그때 참 기분이 좋아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제가 클래식 음악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클래식이 어렵지 않다 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음악을 들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기 테이프가 있어서 이렇게 테이프가 돌아가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듣다가 여러분들 CD롬은 알겠다. CD롬, 그죠? 컴팩트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는 뭘 들어요, 지금? MP3, 그죠? 그리고 요새는 뭐 MP4라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보잖아요, 그죠? 이게 다 대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전에 이런 큰 것도 있었어요. LP판, 그죠? LP판.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이게 길이가 지르면 거의 한 30cm 되죠. 이거는 CD롬은 조그맣고 뭐 아이리버 같은 것도 옛날에 듣고 그죠? 아이리버 이용해서 음악도 듣고 지금 뭐 전화기 하나면 다 되죠. 그죠? 음악 들을 때도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에서도 또 뮤직 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동영상도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대체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만 생각하시지 말고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뭐 LP판이나 카세트나 컴팩트 디스크나 MP3, MP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은 거는 제품이고 서비스를 한번 보면 서비스는 이렇다. 서비스는 아니다. MP3나 MP4는 이것도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네. 그죠? 제품과 서비스의 중간쯤이라고 봐야겠네.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되게 애매하다. 요새는. 서비스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야구 중계. 케이블 TV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채널이 MBC, KBS, KBS도 옛날에는 이제 1번, 2번 있는데 이 KBS 2번은 옛날에 TBC였어요. TBC. 근데 이제 이게 케이블에서 이제 JTBC로 명명을 잇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SBS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이 1991년인가 이게 개국했거든요. SBS가 이게 공중파가 있고 케이블 TV는 이제 1995년도에 생겼는데 이때 이제 스포츠 채널이 등장했죠. 스포츠 채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 스포츠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 있었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경력 쌓고 그래서 MBC 들어가고 참 잘하죠 그 사람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그래서 MBC 그다음에 뭐 SBS 그다음에 뭐 KBS 있고 뭐 스포티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케이블 TV가 없을 때는 이 공중파에서 이제 중계를 막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중계가 그러니까 1982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고 이제 중계를 하는데 이 80년대만 하면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막 40년 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계 기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이 중계를 하는데 이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있고. 그럼 카메라가 지금은 뭐 한 몇십 대가 동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카메라가 1번 카메라, 그 다음에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카메라는 이제 투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 던지는 거. 그 다음에 2번 카메라는 이제 타자가 침타고 보여주고 3번 카메라는 타자가 이제 타석에 서는 거. 왼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타자가 많으니까. 그럼 좌타자도 있으니까 4번 카메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었다고. 옛날에는 우타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좌타자 나오면 등만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지금은 뭐 자막도 그렇고 뭐 투구 스피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특정 투수에 대해서 그 타자가 어땠는지 최근 5경기 성적은 어땠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중계의 품질도 점점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의 해설가들도 많이 좀 계시니까 여러 가지 현장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야구의 어떤 중계라는 게 직관, 경기 직접 보는 거하고의 어떤 대체 관계 있잖아요. 근데 야구 중계 같은 경우도 서비스 품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야구 중계 볼 때 TV로 보는데 과거에는 TV가 되게 적었어요. 1980년대를 생각해보면 TV들이 되게 12인치에서 14인치 큰 TV라고 해봐야 20인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TV가 대부분 55인치, 뭐 65인치도 있고, 그죠? 요새는 75인치, 뭐 85인치까지도 등장해요. 지금 65인치가 가장 잘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화되니까 더 생동감이 있죠. 사운드도 현장은 막 들어가 있고, 뭐 요새 TV에다가 뭐 사운드바 같은 것도 연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어떤 대체제로서 중계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기능이 우수해지고 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의 유용성, 서비스의 유용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제가 기존의 제품 서비스보다 가격, 디자인, 성능 등이 월등할 때 대체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다 전기차로 대체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체제가 완벽하게 전기차로 되지 않는 거는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월등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내연기관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터리 충전 시간이라든가 배터리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그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연기관은 이제 사라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충성도, 소비자의 기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 대체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을 외면하면 대체제가 기능을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기능이 더 좋은 제품들이 각광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 공급자, 구매자 위협, 그리고 기타 조직 내부의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